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과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행보 등 여야의 재보선 방정식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은 오늘 하루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오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단일화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은 듯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오 후보는 유선전화조사 10% 반영을, 안 후보는 100% 무선전화조사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안 후보가 유선 반영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안 후보가 말로만 모두 수용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오 후보도 거의 같은 시간 국민의당의 무선 100% 제안을 받겠다며 전격 양보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단일화에 난항을 겪던 두 후보가 동시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협상 장기화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먼저 양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화폐 형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 박 후보는 노원구와 동대문구 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서울노원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농민을 비롯한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려는 의원들과 마냥 늘릴 수만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예결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는 농민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을 위해 1조 1,200여억 원을 증액했는데 정부는 이대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은 노점상보다 못합니까? 꽃집은 주고 우리 화훼농가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지는 말고 그래도 정부도 성의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5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의결한 것을 감액 없이 다시 한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계 하나만 딱 들어서 금지 제한 업종으로 해달라면 저는 다른 업종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도 제기되는데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금 폭탄에 준하는 증세라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서 70.2%로 불과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90%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 여당 일가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또 다른 얼굴 아니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대다수가 해당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H 개혁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 몇몇 기능을 따로 떼낼 수는 있지만 토지와 주택 개발로 조직을 분리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투기 예방부터 환수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달까지 확정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LH 사태에서 농지를 활용한 투기 사례가 많았는데 농지 불법 투기가 확인되면 즉각 처분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당정청은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4단계에 걸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이와 함께 당정청은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검경 고위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가동해 초동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LH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LH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LH 사태 속에 4.7 재보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세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LCT 특검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아파트 구입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박 후보의 아내가 아들로부터 LCT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어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부산의 진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 아들과 딸이 같은 날 LCT 아파트를 각각 구입한 것에 대한 자금 출처 공개와 특혜 분양 여부를 밝히기 위한 LCT 특검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아들에게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을 합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부산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LH 사태까지 정부 실정이 거듭된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승리가 내년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LH 사태가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만들자 정권 심판 여론을 선거 막판까지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LH 사건으로 불거진 일반 국민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여당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부각시키며 창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의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오늘 첫 화상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화상으로 마주 앉아 첫 회담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한미 동맹에 관한 인식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고 역설했고, 펠로시 의장도 미 국무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박 의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외교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의 입장은 중요한 가이던스,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for us to respect the point of 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오늘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하원 의원 취임 선서 당시 한복을 입고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스트릭랜드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incredibly important for many reasons. They are important for reasons of trade, for economic opportunity, and for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both here in the U.S.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박 의장도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산 가족 상봉은 조건 없이 즉각 열려야 한다는 입장과 또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펠로시 의장도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전수조사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처남의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총 21명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확성기를 활용한 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4.7 재보선의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충북 제천 토지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개발 이익을 위한 투기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조상 대대로의 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해당 토지는 가액 1억 9,557만 원 상당의 30년 이상 된 선산이라며 부모님은 물론 종중 묘소와 제실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동안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현재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침부터 오후까지 두 후보 측이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러 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그 과정에서 좀 팽팽한 신경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후에 갑자기 서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단일화 협상이 지금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는 그 안 후보가 요구한 100% 그 무선 그 조사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가 요구한 10% 유선 조사를 각각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일단 1차 데드라인 시점인 그 후보 등록 시점은 넘겼지만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9일 전까지는 단일화가 가능해진 일단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이 4.7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두 후보 모두 등록을 했나요? 네, 각각 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그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한다고 일정 공지를 했었는데요. 아침에 그 두 후보가 비공개로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 등록 일정을 오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 첫날 어제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했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어제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25일부터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안 된 사람이 된 사람을 그 선거 운동으로 밀어줄 수가 있나요? 이게 선거법에는 어긋나진 않나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오세훈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안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나서 그 오 후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선거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지원할 수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당비는 빌려주는 건 가능한데요.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그 현수막과 명함 등의 후보가 사퇴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재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야권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쟁점과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이 처음부터 이제 선거 판세에 우위를 점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는 지지율이 야권보다 앞섰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박 후보가 선두자리를 지키면서 박영선 효과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야권 후보들에게 밀리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좀 악재들을 짚어보자면 그 LH 사태도 있었고요. 네. 또 이틀 전 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박 후보가 그 피해자의 기자회견 후 사과도 했고요. 그 피해 호소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그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이 잇따라 캠프에서 직을 내려놓고 떠나기도 했지만요. 그 피해자가 원하는 건 그 당의 조치거든요. 그래서 당이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일부 여성 유권자의 표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약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반대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악재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국민의힘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기된 그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오 후보는 이익을 봤다면 그 영원히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강수도 뒀고요. 또 여기에 후보자와 비방죄 등으로 민주당 그 박영선 그 캠프 측 인사도 고소를 했지만요. 그 민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내곡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놨고요. 오는 주말에는 직접 내곡동 현장 방문 일정도 잡았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감한 민심을 겨냥해서 판세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의혹이 현재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했네요. 네, 이제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그 박형준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곳인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선점을 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했지만요. 그 오거돈 전 그 부산시장 일가의 그 가덕도 특이 의혹으로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박형준 그 후보의 LCT 특혜 의혹에 공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형준 후보 오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LCT 아파트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살고 있는 LCT 아파트 박 후보 아내가 그 아들에게 샀다는 건데요. 박 후보는 그 가족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재혼한 아내가 아들에게 산 건 맞지만 그 과정에 특히나 비리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 전초전인 이번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모두 이런 좀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상황 그리고 선거 주요 쟁점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통증이 훅 지나간다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러 논란을 빚은 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떠났습니다. 지난 17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호소인 3인방 의원의 사과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고민정 의원,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 공동선대 본부장이었던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놨는데요. 그동안 3인방의 캠프 퇴출을 거부해왔던 박영선 후보. 새 의원의 줄사퇴 직후 아프고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며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픕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안타깝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충분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 여성 의원님들이 캠프의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조치도 하겠다고 나서 주셔서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인방의 사퇴, 피해자 아픔에 공감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힘에선 정략적 손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피해 호소인 표현으로 시작된 2차 가해 논란,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보선에 얽힌 당권 다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연일 김종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보수 원로들이 모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재호 상임 고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고문은 제일 난관은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과 단일화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분은 존중과 배려가 처음에는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단일화 국면인데 쓸데없이 분열을 혼란시키는 말 하지 마라 하고 내부를 다스려야죠. 막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김정인 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스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협상 장기화에 김종인 위원장 책임론이 나오는 것을 놓고 당 내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한 사람만의 탓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단지 김종인 위원장 한 분의 그거라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고요. 여론조사 항목이나 방식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우리 당이 절대 룰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보탰는데요. 하 의원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를 바꿀 순 없다며 원로들까지 당을 흔들어선 안 된다. 지금은 비난 대신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승패와 무관하게 여의도에서 사라지겠다며 공언한 바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당내 평가가 엇갈렸던 김 위원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20일 후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캠프의 이준석 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이제 한치 양보도 없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전을 거듭하면서 서로 막판에 서로 상대방 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후보가 둘 중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단일화 협상 중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면서 19일로 처음에 합의했던 데드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서 후보들한테 심적인 부담이 작용합니다, 실제로.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은 양보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애초에 단일화에 대한 진척을 이만큼 땡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19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도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양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당내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후보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재 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단일화 방식, 뭐 최종안이 나온 게 있나요? 실제로는 없고요. 이제 실무팀이, 왜냐하면 두 후보가 3시 40분경에 동시에 어쩌면은 서로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대원칙엔 합의했지만은 당장 우리가 지금 쟁점으로 유무선 비율이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이 협상 중에 쟁점이었던 건 맞지만은 여론조사라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문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시행하는 시기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례조사라는 걸 하죠.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돌리는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변수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함인데, 이 조사도 실제로 주말에 돌리냐 주중에 돌리냐 낮에 돌리냐 오후에 돌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조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합의하기에는 실무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두 후보가 이제 25일경을 이제 사실 선거운동 시점이니까 그 전을 이제 시한으로 잡은 것 같은데, 최대한 그 전에 맞춰 빡빡하게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 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두 후보가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또 당초 약속과는 달리 투표 용지 두 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리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네, 뭐 이준석 전 최고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세밀한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하는 말과 협상단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이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내면에는 그 야권 단일화가 곧 서울시장이 되는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수치보다도 서울에서의 조사는 더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파문에 더해가지고 여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대중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만 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커진 것 같고요.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는 3자 구도로서도 저희 당의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박영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급박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여권의 위기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저희는 합니다. 네, 오세훈 캠프에 계시니까 오세훈 후보도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일화가 저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조사에서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그냥 수치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저희는 3자 구도 승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 구도의 단일화 승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요. 네. 일단 저는 이게 단일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의 여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한 분들이 다시 야권을 찍을 것인가는 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 논의는 계속 주목도 받고 논의는 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팀이 합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일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냥 한 후보가 선거를 그냥 포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선거 구도상의 좋은 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한 팀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본선 결과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무래도 좀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인 것 같은데, 이 유권자들 시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화가 이어지면은 그만큼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하지만 좀 효과가 반감되고 피로감이 느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로 될지 저도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초기에는 그 야권이 단일화되면 그것 자체로도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무엇으로 단일화되는가가 없는 상태예요. 네. 게다가 이제 야권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여기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전에 대한 경쟁으로 보이기보다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것을 재면서 그것이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방송하면 저런 말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상대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 노회찬 전 의원이셨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님이 그때 이렇게 받아치시더라고요. 원래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셨고, 지금 여당의 실정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여당을 외계인으로 느낄 정도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은 저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것처럼 무조건 힘을 합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지지율 추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나왔다라는 거는 야권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단일화 전쟁을 두고 서로 이제 그 자신의 유불리를 놓고 이제 삿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작 좀 아까 말씀하신 비전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빠졌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이준석 전 최고께서도 지금 여권에 대한 어떤 지지가 많이 떨어진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지점 LH라든지 아니면 성추문 관련해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물음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아직 남은 시간 동안 그 비전 경쟁을 해야 이것이
표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그런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신선한 어떤 공약들을 들고 나와서 그런 경쟁을 가속화시키면 모르겠으나 아까 소개했듯이 10만 원 주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그럼 박영선 후보의 주택 공약을 부동산 공약 살펴봤더니만은 35층 층고 제한 풀고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고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주거 관련해서 많은 활동해 오신 권 대변인 보시기에는 35층 풀고 강남 재건축 풀어주겠다. 이거 MB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네. 어쨌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박영선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한 바 있고 그리고 성추행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겠다고 계속 공감적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지금 야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결코 뭐 밀린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그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결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이념 정책 경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선거가 돼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MB 그렇게 욕하다가 MB가 하고 싶었던 35층 층고 제한 완화랑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분양 자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로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토지임대부로 해서 실제로 시세 차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인에게 주지 않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야권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할 내용이 저는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정권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강남 쪽에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토지임대부로만 진행되어서 환매 조건부와 붙어서 진행되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토지임대부는 그때의 어떤 실책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MB표 정책 아닙니까? 토지임대부 정책은. 그거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시행이나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MB 때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옆에 붙여서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 35층 층고 제한 완화, 강남 재건축 풀겠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 후보의 지금까지의 신념이고 공약이었겠습니까? 다급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토지임대부와 관련된 것이거나 환매 조건부 이야기는 사실은 주택 관련해서 여러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시행된 게 맞고, 근데 그때 이제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시세 차익을 개인이 안 가져갈 거라고 봤는데 다른 부수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냥 개인이 다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명박표 토지임대부 주택은 안 된다는 게 지금의 합의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여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박영선 후보가 먼저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박 후보 캠프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했던 것에 사과하면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이 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권이 이제 단일화로 한번 이제 판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좀 규모는 맞지 않지만 여권 단일화라는 판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조정훈 후보와의 1차 단일화, 그다음에 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겪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선거를 앞뒀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피해자분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결심하셨을까? 그 발단이 된 지점에는 저는 충분히 김진애 후보가 들어오면서 그 단일화판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논점으로 끌어올린 것이 작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사실 여권에서 이렇게 시장 후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이 박원순에 대한 재평가 얘기가 없다가 열린민주당 후보가 들어오면서 강성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판이 점화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 단일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여권 단일화가 효과는 별로 적었고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 선거 전략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번에 캠프에 사퇴하게 되신 세 분의 의원 중에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애초에 이 피해 호소인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처음에 보직을 준 것은, 그리고 그분이 임명되고 나서 낸 메시지들을 보면요, 거의 다 오세훈 후보 공격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오세훈 후보와 선거에서 겨룬 적이 있고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그런 비난 요소를 알고도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사퇴하게 된 어떤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요거까지 같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 해결에는 이제 뭐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여당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같이 결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 피해자분의 기자회견 전문도 다 봤는데 보면서는 어쨌건 많이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또 드러났던 무언가가 그분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분이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던 건 아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대책위에서 세 분이 나가시게 된 건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강성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것을 진정어리게 사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바라고 있지 어설프게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면에서 하지만 피해자분께서는 이번에 그 입장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이 정도의 큰 사건과 추문을 딛고도 만약에 그 잘못된 정당에서 또다시 서울시장을 배출한다면은 그거는 평생 두고 갈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항상 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가요.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승부하자고 하는데요. 가장 황당한 선거가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요. 반장 선거 뭐 공약이 뭐 있겠습니까? 뭐 민주적인 반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당선되면 햄버거 쏠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 판에서 나올 만한 얘기입니까? 10만 원이라 하면 서울시장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고 말고 관계없이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문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어떤 자격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주고 말고 결정합니까? 아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그럼 10만 원 안 쓸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내가 당선되면 햄버거 사줄게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공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매표를 시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그 공약이 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런 거라기보다 사실 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이든 그것들이 다투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저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경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저는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언급을 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악재가 있죠. 당정은 또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제 전면 확대를 내놨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도를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빠져갈 길이 없겠느냐. 자, 당장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제 전면 확대 이렇게 긴 걸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명재산 잡습니까? 전혀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차명재산을 잡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법으로 잡으려다 하면은 사실 법이란 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여야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쳐가지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거운 방법으로는 절대 날아다니는 투기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부정한 정보 취득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면은 폐가망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면 지정 취소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당이 오히려 이런 투기꾼들을 사실상 옹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정부 예산 전수조사 통해 가지고 한 20명 잡았다고 하는데 의심 가는 사례는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후 대책으로 그냥 예방 조치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미 투기해가지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돈 번 사람들은 나중에 유유히 돈 벌고 5년쯤 뒤엔 떵떵거리면서 살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장 신도시 취소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정책은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태의 시작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했느냐, 그러니까 위법과 적법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것을 다 사전 신고하겠다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어서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응당히 이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한 것도 사실은 위법이었지만 과거에는 마치 이것이 별것 아닌 위법처럼 다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직자의 윤리로 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나서는 사회에 되게 중요한 위법 문제로 되게 위험한 것으로 다루어지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로 다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와 관련된 투기와 관련된 입법 환경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을 어겼느냐가 아닌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그 여권의 여당의 그 반격에 대한 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가족 간 LCT 거래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랑 박형준 후보의 LCT 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자 후보자들이 직접 그 증언을 해명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다 엉터리 해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 논의되는 것이 정말로 지금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엉터리 해명 이전에요. 엉터리 저격이 있었죠. 처음에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죠. 모기업 회장이 이걸 부정취득했다는 얘기랑 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선거 일정에 촉박해가지고 하나씩 던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제대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LCT 같은 경우에는 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에 한명숙 후보가 들고 나왔는데 그 뒤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계속 판단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이어갔으면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절차를 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때 접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에 무슨 공문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새로운 자료다 하면서 내면서 다시 던진 건데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라는 거는 오세훈 후보가 61년생입니다. 근데 70년에 그 처에게 상속된 겁니다. 처가에 상속된 것인데 그 부인에 해당하는 지분이 8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상속을 한 것이거든요. 자, 오세훈 후보가 9살이었고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8살이었을 때 두 분이 결혼을 할 줄 알고 그 땅을 상속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애초에 오세훈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투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럼 된 이후에 그 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인데 그 땅의 위치를 보면요.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에서 그 땅을 빼놓고는 개발할 수 없는 위치이고 우리가 만약 시장의 특혜라고 한다면요. 지구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집어넣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에 있는데 그 땅을 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압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고 실제로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는 양심선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자신감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도 단순히 그냥 뭐 땅의 보상이 35억이다? 그래서 그 처음 내용을 보면요. 오세훈 시장 처 일가 총 보상액 35억인가 그래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처에 해당하는 지분은 8분의 1이고요. 처 일가에 대해 가지고 35억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했다면요. 아까 제가 그 지구에서 빼야죠. 그 땅을. 옆에 보금자리 지구 올라가고 옆에다가 그 땅을 갖고 있었으면은 평당 몇 천만 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제가 이야기해도 예, 될까요? 예. 네. 전 짧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 그렇게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가 형성되고
거기에 과정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2배로 팔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초에 해명을 할 때는 그것은 2006년도에 지구 지정된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2009년도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왜 다 모른 채로 이야기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검증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 2006년 지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건교부가 2006년 3월에 공람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반발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최종 지정이 되지 못했어요. 하여튼간 그 절차가 시작된 것은 맞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럼 그때 내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그 수용에 사실상 반대한 거겠습니까? 왜냐? 수용당하면은 시세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약간 그래서 오히려 제3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면은 자기 땅 빼려고 했어야죠. 자기 처가 땅을 빼려고 했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인데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발언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 맞수 간의 토론이라 언제나 점점 더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야권 단일화 상황 그리고 여야 간 선거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중에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밤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그 양이 적겠습니다. 내린 비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